유진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얼음성과 같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강태민 회장의 눈에는 그저 잿빛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의 세계는 색채와 온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모든 것은 금속과 유리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공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최고급 공기청정기 여러 대가 24시간 내내 돌아가며 그의 공간을 외부 세계의 모든 오염물질로부터 지켜냈지만 정작 그를 병들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 그는 모든 여자에게 알레르기가 있었다.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었다. 여성의 피부가 그의 몸에 닿는 순간 마치 화약에 불이 붙듯 맹렬한 반응이 시작되었다. 붉은 발진이 전신으로 퍼져나갔고 기도가 조여들며 호흡이 가빠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통제할 수 없는 공황 상태가 그를 집어삼켰다. 의사들은 희귀한 시민성 질환이라 진단했다.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그의 몸에 새겨놓은 낙인이었다. 그날 이후 강태민의 삶은 철저히 통제된 무균실이 되었다. 회장님, 최진우 이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비서의 냉정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태민은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를 확인하며 넥타이를 살짝 고쳐맸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그의 얼굴은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최진우 이사는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태민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에 몸담아온 원로였지만 그 야심은 결코 늙지 않았다. 그는 호시탐탐 태민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회장님, 신규 리조트 개발건에 대해 제안 드릴 것이 있습니다. 블루 웨이브사와 합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진우가 제시한 서류에는 그럴듯한 수치와 전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태민은 단번에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블루웨이브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부실 기업이었고 최진우가 그 회사와 은밀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태민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 회사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재무 구조부터 투명하지 않아요. 이 제안은 기각합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최진우의 미소에 순간적으로 금이 갔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역시 회장님은 냉철하시군요. 하지만 너무 신중한 것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었다. 회의는 태민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는 불쾌한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다. 스트레스는 그의 병을 악화시키는 기폭제였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멀리 복도 끝에서 마주친 여직원의 모습만으로도 목덜미가 살짝 가려워지는 듯했다. 그날따라 유독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폭우였다. 퇴근 준비를 하던 태민에게 김 비서가 보고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차량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정비팀을 불렀습니다. 조금 지체될 것 같습니다.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때 최진우 이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이런 곤란하게 되셨군요, 회장님. 정무는 기자들 때문에 복잡할 테니 제가 조용한 뒷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쪽 후문을 이용하시면 바로 대로변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최진우의 과한 친절은 경고 신호였지만 태민은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최진우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복도를 지나 후문으로 향하는 로비에 들어선 순간 사건이 터졌다. 한 젊은 여직원이 서류 더미를 들고 황급히 뛰어가다 그의 앞에서 발이 꼬이며 넘어졌다.
균형을 잃은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태민의 팔을 붙잡았다. 부드러운 손과 팔이 그의 정장 재킷 위로 와 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여직원이 겁에 질려 허둥지둥 일어났지만 태민은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불에 댄 듯 타오르는 팔에 쏠려 있었다. 재킷의 두꺼운 천을 뚫고 들어온 접촉의 기억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붉은 반점이 셔츠 소매 아래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왔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여직원을 지나쳐 후문으로 향했다. 비상구를 밀치고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세찬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비틀거렸다. 어두운 골목 안으로 몇 걸음 들어간 그는 결국 벽에 몸을 기댄 채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피부 위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끔찍한 가려움증과 함께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연락해야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빗물과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그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끔찍했던 날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그의 앞으로 다가와 멈춰섰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낡은 운동화와 청바지 자락이 들어왔다. 오서연은 고된 하루를 막 끝낸 참이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그녀는 유일한 재산인 낡은 가방을 품에 꼭 껴안았다. 가방 안에는 오늘 시장에서 산 싱싱한 애플민트 한 다발이 들어있었다. 따뜻한 민트티 한 잔으로 오늘의 피로를 풀 생각이었다. 골목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녀는 구석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피하려 했지만 그의 거친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다가간 그녀는 남자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흠뻑 젖은 모습이 몹시 위태로워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과 목덜미에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발진과 가쁘게 몰아쉬는 숨이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남자는 대답할 힘도 없는 듯 그저 고통스럽게 신음만 내뱉었다. 구급차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꺼냈지만 좁은 골목 안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서연은 발을 동동 굴렀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아, 민트 잎은 열을 내리고 숨을 편안하게 해준단다.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거나 숨이 찰 때 잎을 찧어서 향을 맡게 해주면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은 바로 이런 약초에 대한 지식이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민트 다발을 꺼내 몇 줄기를 손에 쥐고 강하게 비볐다. 곧이어 상쾌하고 청량한 민트 향이 그녀의 손바닥에서 피어올랐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가 으깬 민트 잎을 그의 코 가까이에 가져다 댔다. 이 향을 맡아보세요.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고통과 혼란 속에서 의식의 끈을 놓아가던 태민의 폐부로 시원하고 날카로운 향기가 스며들었다. 막혀있던 기도에 작은 틈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향기의 근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향기가 나는 곳 바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순간 태민은 놀랐다. 항상 여자와 닿으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던 끔찍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손목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느껴졌다. 그의 몸을 태우던 불길이 잡고 있는 그 작은 부위에서만큼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그는 이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늘어졌다. 서연은 남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소나귀에 실린 절박함을 느끼고는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는 남자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날 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빗줄기는 차츰 잦아들었고 남자는 서연의 손목을 붙잡은 채 지쳐 잠이 들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거구의 남자를 옮길 수 없었던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그녀의 작은 옥탑방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태미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어젯밤의 지옥 같은 고통은 사라져 있었다. 몸을 일으키자 그는 비좁고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 따뜻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한쪽 구석 의자에서 서연이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다. 쏟아지는 비숨 막히는 고통 그리고 시원한 민트 향과 그의 손을 잡아주던 작은 온기. 태미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철옹성 같던 규칙에 예외가 생겼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의 세상에 변수란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이 하룻밤의 기묘한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야 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전부 꺼냈다. 두툼한 돈다발을 그녀의 작은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보상이자 입막음의 대가였으며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는 차가운 선언이었다. 태미는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나섰다. 그가 떠난 후 작은 방 안에는 아침 햇살과 희미하게 남은 민트 향, 그리고 주인을 잃은 돈다발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민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의 일은 그의 통제된 삶에 침입했던 비논리적인 오류 혹은 불쾌한 꿈 정도로 취급되어 기억의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봉인되었다. 그는 다시 얼음성의 군주로 돌아와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일상을 이어나갔다. 유진그룹은 그의 지휘 아래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가장 냉철한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민트 향이나 빗소리는 더 이상 그의 감각을 자극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서연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식당 주방의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온몸의 기운이 몽땅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 가난한 삶이 주는 당연한 형벌이라 여기며 애써 버텼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계속해서 낯선 신호를 보내왔다. 주기가 한참 지나도 소식이 없는 생리평소에는 좋아하던 떡볶이 냄새에도 구역질이 나는 이상 증세, 불안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사본 임신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고아,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인생의 아이라니. 하룻밤의 기억조차 희미한 남자의 아이. 그녀는 남자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모욕감처럼 느껴지는 두툼한 돈다발과 이제 막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작은 생명뿐이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서연은 결국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차가운 진찰대에 누워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의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초음파 기계를 그녀의 배 위에서 움직였다. 아기집이 잘 자리를 잡았네요. 심장 소리 들어볼까요? 모니터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깜빡였다. 그리고 이내 스피커를 통해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강렬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쿵쿵쿵. 작지만 힘찬 생명의 소리.
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일순간 멎어버렸다. 저것이 내 아이구나. 내 안에서 살아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의사는 화면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잠시만요. 어라. 의사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기계를 움직였다. 서연의 심장이 불안하게 내려앉았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선생님, 무슨 일 있나요? 의사는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산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 심장이 하나 더 있네요.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세상에 이럴 수가. 여기도요. 하나, 둘, 셋입니다. 셋쌍둥이예요. 셋쌍둥이. 그 단어는 현실감 없이 서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그녀는 멍하니 깜빡이는 세 개의 작은 점을 바라보았다. 세 개의 심장이 저마다의 리듬으로 힘차게 뛰고 있었다. 하나도 감당하기 벅찬데 셋이라니. 기쁨도 잠시 거대한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진료실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초음파 사진 석장을 손에 쥔 채 그녀는 넋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어떻게 키우지 뭘 먹여서 어떻게 입혀서 나 혼자서 이 가난한 형편의 새 아이를 어떻게. 그녀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날 아침 남자가 두고 간 돈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 돈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하룻밤에 대한 대가였고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만의 돈이 아니었다. 뱃속 새 아이의 분유값이었고 기저귀 값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이었다. 밤새 그녀는 울고 고민하고 또 울었다. 아이들을 지워야 할까?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귓가에 울리던 세 개의 심장 소리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힘차게 뛰던 그 생명의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함께 뛰게 했다. 동이 틀 무렵 서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래, 내가 엄마다. 저 아이들의 유일한 세상은 나다. 내가 지켜야 한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낳아서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비록 아버지는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그녀의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그녀는 일하고 있던 식당과 편의점에 찾아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묵묵히 감수했다. 복잡하고 위험한 서울을 떠나야 했다. 아이들을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다. 서연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돈다발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것은 내 아이들을 위한 첫 번째 투자이자 엄마로서의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서울 외곽 한적한 소도시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그리고 최소한의 짐을 꾸렸다. 한편 같은 시각 강태민은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막 마친 참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과 카리스마 넘치는 발표에 투자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프로젝트가 그의 손짓 한 번에 결정되었다.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아주 미세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심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삶의 가장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을 잃어버린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감상이라 치부했다. 오서연은 서울을 떠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고단했던 과거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직은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랫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아직 아무런 태동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 안에서 세 개의 심장이 자신을 의지하며 힘차게 뛰고 있다는 것을. 아가들아,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시작하는 거야. 버스는 새로운 삶을 향해 불확실하지만 희망을 품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서울에서 떠나온 오서연은 양평의 작은 마을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제법 불러온 배를 안고 아침마다 강변을 산책하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는 삶.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되찾았다. 뱃속의 아이들은 엄마의 안정된 마음을 아는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세 개의 작은 심장은 이제 제법 큰 움직임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서연은 그때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약초책을 다시 펼쳐들었다. 마을 어르신들의 소소한 통증을 위해 간단한 약초차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면서 언젠가 작고 아늑한 자신만의 찻집을 열겠다는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태명이 될 새봄, 여름, 가을을 속삭이며 그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 평화는 유진 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유진 리버뷰 리조트 건설 예정지. 어느 날 아침 마을 입구에 거대한 팻말이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계곡과 희귀 약초들이 자생하는 작은 숲을 포함하는 부지였다. 대기업이 들어와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잠시 곧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숲을 밀어버리고 계곡의 물길을 바꾸는 대규모 공사였다. 이러다 우리 먹고 살 길 다 막히는 거 아니여. 저 숲에는 대대로 내려온 약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밀어버린다고.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거대한 유진 그룹을 상대로 시골의 작은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체념한 채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서연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숲은 그녀에게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그녀의 꿈이 자라나는 터전이었다. 그녀는 개발 계획도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단순한 환경 파괴를 넘어 마을 전체의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다시 열린 회의. 서연은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들, 제가 계획도를 살펴보니 단순히 숲이 사라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곡의 물길을 바꾸면 여름철 홍수 위험이 커지고 토양 오염으로 인해 우리가 가꾸는 밭농사에도 큰 피해가 갈 겁니다. 특히 저 숲에만 자생하는 자운영초, 군락지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건 이 지역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논리적으로 문제점들을 짚어나갔다. 그동안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있던 주민들은 서연의 전문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뭘 어쩔 수 있겠는가? 저 큰 회사를 상대로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터전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대로 알려달라고. 그리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날 이후 오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 주민들의 작은 저항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었다. 그녀는 시위에 앞장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유진그룹에 보낼 탄원서를 작성하고 개발의 문제점을 알리는 자료를 만들어 지역 언론사에 보냈다. 그리고 그 작은 날갯짓은 마침내 서울의 태풍의 눈에 가닿았다. 유진그룹 본사 긴급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양평 리조트 건으로 인한 지역 주민 반발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소규모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환경단체까지 가세하면서 SNS를 통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의 보고에 강태민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주변 기압은 더욱 낮아졌다. 최진우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우려와 비난이 섞여 있었다. 이런. 제가 처음부터 무리한 개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장님께서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신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무마하는 것이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이 최진우의 말을 잘랐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화면에 작은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를 띄웠다. 자연을 지키려는 한 임산부의 용기 있는 외침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 여성이 주민 대표인 것 같습니다. 오서연이라고 합니다. 다른 주민들과는 달리 감정적인 호소 대신 생태계의 파괴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어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민은 무심하게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몇몇 주민들이 개발 반대라고 적힌 어설픈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법 배가 부른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피켓 대신 작은 야생화 한 다발을 들고 그저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강태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세상은 오직 저 사진 속의 여자에게로만 집중되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모습, 특별할 것 없는 옷차림. 하지만 저 눈빛,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체념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안에 결코 꺼지지 않는 심지를 품고 있는 듯한 저 깊고 고요한 눈빛. 어디서 봤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온몸의 세포가 저 여자를 알고 있다고 소리치는 듯했다. 머릿속 깊은 곳 굳게 잠가두었던 서랍이 덜컹거리는 느낌.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감각이 그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별 볼 일 없는 시골 안악내 하나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법무팀을 동원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최진우 이사가 혀를 차며 말했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 속 오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답답함과 함께 기묘한 이끌림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왜 저 여자의 눈빛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일까? 왜 저 여자가 들고 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가 그날 밤의 민트 향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회장님, 김 비서의 조심스러운 부름에 태민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짧은 침묵 끝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지. 내 회장님께서 직접. 이런 사소한 일에 최진우가 당황하며 반문했다. CEO가 직접 시골 마을의 민원 현장에 나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태민은 최진우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유진의 이름을 건 사업에 사소한 일이란 없다. 김 비서 당장 양평으로 갈 준비해. 회의는 그대로 끝이 났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흩어졌고 최진우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태민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다시 한번 오서연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그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특히 그녀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기억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강렬한 예감만은 선명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이 알 수 없는 이끌림의 정체를,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강태민 회장의 전용 차량이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양평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들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향하는 곳이 단순히 사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그가 애써 지워버린 과거와 송두리째 흔들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장소라는 것을. 양평 마을 회관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주민들과 유진 그룹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길 저편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시골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행렬이었다. 차들이 멈춰서고 뒷좌석 문이 열리자 길고 굳건한 실루엣의 강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만으로 공기가 바뀌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은 그가 이곳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주민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불안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오서연은 주민들 가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보고 숨을 멈췄다. 비록 그날 밤 어둠과 고통 속에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저 압도적인 존재감과 얼음 같은 분위기는 낯설지 않았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태민은 주변을 둘러볼 것도 없이 곧장 주민 대표로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데자뷰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앞에 섰을 때 그는 확신했다. 저 눈빛. 그날 밤 고통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불러온 배로 천천히 내려갔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비 내리던 밤, 통제력을 잃었던 단 한 번의 순간. 그리고 지금 임신한 채로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 시간의 흐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의 동공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였다. 주민 대표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완벽히 배제한 채 사무적으로 울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차렸다. 그날 밤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바로 그 목소리.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그녀에게서 나는 희미한 캐모마일 향이 태민의 코끝을 스쳤다. 그 향기는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마지막 자물쇠를 부숴버렸다. 태민은 더 이상 군중 속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따로 이야기합시다. 그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돌아섰다. 유진그룹 직원들이 급하게 마련한 임시 사무실 컨테이너로.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직감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차가운 철제 컨테이너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히 분리된 공간이었다. 에어컨 소리만이 낮게 울리는 가운데 태민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냉정한 의지만이 번뜩였다. 본론부터 말하지. 뱃속의 아이 내 아이가 맞나?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을 기세였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의 얼굴에는 안도나 기쁨 같은 감정은 한 톨도 없었다. 그는 마치 까다로운 비즈니스 문제를 처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계약서에 서명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제목은 양육권 포기 및 비밀 유지 각서였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다.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상세하고 잔인했다. 오서연은 출산과 동시에 아이들의 모든 친권 및 양육권을 강태민에게 양도하며 향후 아이들과의 모든 접촉 및 교류를 금지한다. 갑은 을에게 위자료 및 보상금 명목으로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한 채와 평생 생활비로 매월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해 평생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니며 위반 시 보상금의 100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모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매 계약서였다. 서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핏줄을 단지 처리해야 할 문제 혹은 인수해야 할 자산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절박하게 그녀의 손을 붙잡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눈앞에는 차갑고 오만한 괴물만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게 당신의 해결 방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태민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지.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유진그룹의 후계자들이 잘할 순 없어. 당신에게도 나쁜 제안은 아닐 텐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쥐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당신 같은 여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가난하고 부모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에 대한 경멸. 그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향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당신 눈에는 내 아이들이 유진그룹의 주식이라도 되는 겁니까? 헐값에 사들여서 당신의 제국을 지키는 부속품으로 만들려는 건가요? 그녀의 날카로운 반격에 태민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내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의 더러운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그 오만한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천천히 힘을 주어 반으로 찢었다. 하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차가운 컨테이너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녀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마치 그의 얼굴에 내던지는 것과 같았다. 이 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아이들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울 겁니다. 당신 없이도 당신의 돈 없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키워낼 자신 있으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쐐기처럼 밟고 뒤돌아섰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이었다. 컨테이너 문이 닫히고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민은 테이블 위에 흩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절이었고 모욕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믿어왔던 그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을 열고 말았다. 강태민이 떠난 후 양평의 리조트 개발 계획은 전면 보류되었다. 유진 그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였고 주민들은 작은 승리에 안도했다. 오서연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날의 모욕적인 만남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찢어진 계약서의 감촉과 당신 같은 여자라던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그러나 그녀가 되찾은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보이지 않는 폭풍이 그녀의 삶 아래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폭풍의 진원지는 유진그룹의 또 다른 권력자 최진우 이사였다. 최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태민의 행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회장이 직접 시골 마을까지 내려가고 결국엔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전면 보류시킨 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 이면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 이유가 주민 대표라는 오서연과 관련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민 회장이 양평에 꽂힌 이유를 알아봐. 특히 그 여자 오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다. 그는 자신의 신복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돈으로 움직이는 정보원과 흥신소가 즉시 양평으로 투입되었다. 그들은 유령처럼 마을에 스며들어 오서연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현재의 생활, 인간관계, 모든 것이 그들의 감시망에 들어왔다. 며칠 후 최진우는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았다. 오서연은 현재 임신 8개월 차입니다. 그런데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새 쌍둥이를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보고하는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임신 시기를 역산해 봤습니다. 지난 겨울 회장님께서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외박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비서실 공식 기록에는 개인 사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의 동선과 오서연의 임신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최진우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민의 약점, 얼음같이 완벽해 보이던 그 남자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무기. 새 쌍둥이라, 하하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뱀은 서서히 조여 숨통을 끊어야 제맛이었다. 그는 이 스캔들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도록 터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했다. 오서연이라는 여자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여 그녀가 스스로 강태민을 찾아가 매달리거나 혹은 언론의 모든 것을 폭로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때부터 오서연의 삶에 불행이 깃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인자하던 집주인 할머니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녀는 다짜고짜 방을 빼달라고 통보했다. 아니 할머니, 계약 기간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왜?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모르는데 애 아빠도 없이 애를 셋이나 뵌 여자를 우리 집에 들일 수 없어. 당장 나가. 밤사이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서연이 돈 많은 유부남을 꼬여 아이를 가졌다는 둥, 서울에서 쫓겨난 꽃뱀이라는 둥, 입에 담기 힘든 악의적인 이야기들이었다.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던 이웃들의 시선은 차가운 경멸로 바뀌었다. 그녀가 자주 가던 동네 슈퍼마켓 주인은 그녀를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서연은 순식간에 마을에서 고립되었다. 그녀는 소문의 근원지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음을 직감했다. 강태민 그 남자일까?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이런 비열한 수까지 쓰는 걸까?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는 심정으로 꿋꿋하게 버텨냈다. 하지만 상대는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위협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다. 어느 날 저녁장을 보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었고 다행히 배를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바닥이 까져 피가 흘렀다. 오토바이는 잠시 멈춰서는 듯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자신과 뱃속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공격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들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깨어났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평에서 올라오는 정기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가 오서연을 떠난 후에도 그녀에 대한 감시를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었다. 만에 하나 그녀가 언론에 접촉하거나 돌발 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에게 오서연의 동향을 조용히 지켜보라고 지시해둔 상태였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의 내용은 간결했다. 대상 오서연, 지역 내 악의적 소문 유포로 인한 고립 상태 심화,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받음, 금일 19시경 귀가 중 번호판 미상의 오토바이로부터 위협적 돌진, 경미한 찰과상 외 신체적 이상 없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강태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다. 처음에는 그녀가 거절한 대가로 겪는 사소한 불편함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오토바이 위협 부분에 이르자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그가 지시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의 개입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오서연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용의자는 단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최진우. 그의 분노는 오서연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것을 건드린 것에 대한 지배자의 분노였다. 뱃속의 아이들은 그의 소유물이었다. 유진 그룹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감히 누군가가 그 존재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태민은 즉시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최진호 이사 뒤에 붙인 사람 뭐 새로운 거 없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판이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오서연이라는 여자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버려야 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태민은 행동하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찾아내 박멸하는 데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밤 유진 그룹의 정보력과 자금력이 거대한 그물처럼 펼쳐져 최진우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양평의 그 집주인 보유 부동산 전체에 대해 세무조사 넣어 탈세 혐의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 마을에 소문을 퍼뜨린 주동자의 아들이 우리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당장 해고 사유를 찾아내. 못 찾겠으면 만들어. 오토바이 CCTV 전부 뒤져서 반드시 찾아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 그의 지시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오서연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미래의 후계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가 움직이자 오서연을 둘러싼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다시 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장 방을 빼라며 악을 쓰던 집주인이 찾아와 허리가 부러져라 사과하며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애원했다. 마을에서 그녀를 향해 쏟아지던 경멸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히려 몇몇 주민들은 미안했다며 반창거리를 들고 찾아오기도 했다. 그녀를 위협했던 공포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변화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는 이 수호천사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설마 강태민일 리는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지옥 같은 계약서를 내민 악마였으니까. 한편 자신의 계획이 하나씩 어그러지고 있음을 깨달은 최진우는 초조해졌다. 그의 압박은 오서연을 무너뜨리기는커녕 강태민의 보이지 않는 방어막만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는 강태민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는 안 되었다. 그들을 양지로 끌어내 대중 앞에서 한 번에 무너뜨려야 했다. 최진우는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덫을 놓았다. 며칠 후 유진 그룹 주민 반발 무릅쓰고 양평 리조트 공사 재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유진 그룹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마을에 나타나 주민들과 대치하는 사진까지 첨부되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지만 여론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마을은 다시 발칵 뒤집혔다. 흥분한 주민들과 최진우가 몰래 심어놓은 전문 시위꾼들, 그리고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까지 뒤섞여 마을 회관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짜 뉴스에 선동된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주민 대표인 오서연 씨가 그 중심에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 비서의 긴급한 보고를 받은 태민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진우가 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목표는 오서연,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었다. 태민은 더 이상 뒤에 숨어서 상황을 조종할 수 없었다. 그는 직접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태민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에 가까웠다. 전문 시위꾼들은 고성을 지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혼란을 담아내기 바빴다. 서연은 흥분한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만삭의 몸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태민이 차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성난 파도를 가르는 방파제처럼 인파를 헤치고 똑바로 서연에게로 향했다. 강태민 회장이다. 여긴 어떻게 온 겁니까? 사방에서 질문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최진우가 매수한 한 젊은 여기자가 신호를 받고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태민의 품으로 쓰러지려 했다. 과거 그의 알레르기를 유발했던 바로 그 방식의 재현이었다. 그의 약점을 대중 앞에 폭로하여 그를 무력화시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태민은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반사적으로 경직되었다. 끔찍한 고통의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오서연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쓰러지는 여기자를 부축하는 동시에 균형을 잃은 태민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만삭의 임산부가 두 사람을 동시에 지탱하는 아슬아슬한 순간, 서연의 부드럽지만 단단한 손이 재킷 소매 위도 아닌 그의 맨살 손목을 그대로 감쌌다. 직접적이고 완벽한 피부 접촉이었다. 시간이 멎었다. 사방의 소음이 사라지고 터지는 플래시 불빛만이 느리게 움직였다. 태민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날 지옥 같은 반응을 기다렸다. 피부를 태우는 듯한 열감 기도를 조여오는 질식감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끔찍한 발진. 하지만 1초가 지나고 2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통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손이 닿은 손목에서부터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듯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 그를 감쌌다. 그는 고개를 내려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걱정과 놀라움이 뒤섞인 그녀의 갈색 눈동자가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태미는 깨달았다. 자신의 몸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이 지독한 저주가 이 여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예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처리해야 할 문제나 지켜야 할 자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그의 존재를 뒤흔드는 기적이었다. 찰칵, 찰칵, 찰칵.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의 친밀해 보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터져 나왔다. 서연은 당황하며 손을 떼려 했다. 하지만 태미는 그녀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자신의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보호의 약속이자 소유의 선언이었으며 침묵으로 맺어진 동맹의 증표였다. 태미는 서연의 손을 잡은 채로 천천히 몸을 돌려 수많은 카메라와 군중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이전에 그가 자신의 성을 지키는 냉혹한 군주였다면 지금의 그는 자신의 유일한 구원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전사처럼 보였다. 애누잉 북 가네이치 죽강태민이 오서연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은 그날 저녁 모든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진우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대중의 여론은 그들의 모습에서 비열한 스캔들이 아닌 위기 속에서 서로를 보호하는 듯한 묘한 로맨스를 읽어냈다. 강태민의 냉혹한 이미지에 인간적인 균열이 생기면서 오히려 유진그룹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기까지 했다. 최진우는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최악의 방향으로 어그러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 가장 크고 위험한 도박뿐이었다. 바로 유진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주주총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태민과 서연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의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태민은 그녀를 양평의 작은 월세방이 아닌 서울 근교에 위치한 최고급 보안시설을 갖춘 별장으로 옮겼다. 그곳은 외부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안전한 그만의 요새였다. 폭풍 전야의 어느 날 밤 그는 서연이 머무는 별장을 찾았다. 넓은 거실에는 따뜻한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주주총회에서 최진우 이사는 모든 것을 터뜨릴 겁니다. 당신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태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 어떤 비난도 아이들을 지키려는 그녀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날 왜 나에게 그런 반응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태민의 질문에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10수년 전의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믿었던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그 여자가 몰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가 크게 다쳤던 끔찍한 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고 어린 태민의 마음에는 모든 여자는 위험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깊은 트라우마가 새겨졌다. 그것이 그의 지독한 알레르기의 시작이었다. 내 세상은 그날 이후로 유리벽 안에 갇혔습니다.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죠.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고 내 세상의 법칙을 부숴버렸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아픔을 보았다. 지옥 같은 계약서를 내밀던 냉혈한 CEO가 아닌
상처 입은 채 홀로 버텨온 한 남자의 영혼을. 그녀는 손을 뻗어 망설임 없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강태민의 단단했던 얼음성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최진우는 연단에 올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유진그룹의 실적 부진을 교묘하게 과장하며 강태민의 경영 능력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태민 회장의 경영 능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도덕성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의 양평에서 찍힌 태민과 서연의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서연의 만삭의 배를 확대한 사진과 함께 새쌍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태민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한 미혼모를 겁박하고 자신의 추악한 스캔들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자가 어떻게 유진그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것이 최진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주주들의 비난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최진우는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렸다. 강태민이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우아한 원피스로 아름다운 디라인을 드러낸 오서연이 그의 팔짱을 낀 채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고요하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충격에 휩싸인 장내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태민은 서연을 에스코트하여 가장 앞자리에 앉힌 후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최진우를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다. 최진우 이사님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태민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기 앉아있는 오서연 씨와 제 뱃속의 아이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의 스캔들이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구원입니다. 그는 숨기지 않았다. 자신의 병에 대해,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해, 그리고 오서연이라는 여인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는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주주들은 냉혈한 기업가가 아닌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오서연 씨는 제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저의 닫힌 세상을 열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사람과 제 아이들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장내에는 경건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태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최진우 이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임산부를 위협하면서까지 제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이사님, 자신의 추악한 진실입니다. 태민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최진우가 정보원과 접촉하는 영상, 그의 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 양평 리조트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며 회사에 손실을 입힌 증거들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그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태민이 마지막 증거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최진우가 자신의 신복에게 오서연을 위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녹음 파일이었다. 최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곧이어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사건이 정리된 후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회사를 좀먹던 암적인 존재를 스스로 도려낸 그의 용기와 결단력에 보내는 찬사였다. 유진그룹의 왕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회의장. 태민은 서연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태민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왜 그럽니까? 어디 아픕니까?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아무래도 당신의 아이들이 아빠의 연설에 너무 감동받았나 봐요. 세상에 좀 일찍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1년 후 에필로그. 강태민의 유리성 같던 펜트하우스는 사라졌다. 대신 푸른 잔디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정원 있는 집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거실에서는 3명의 아기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아기용 매트 위를 기어 다니고 있었다. 새봄, 여름, 가을. 세상에 나온 3개의 작은 생명은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강태민은 더 이상 얼음 같은 CEO가 아니었다. 그는 능숙하게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서툰 솜씨로 이유식을 만들며 웃음을 터뜨리는 평범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서연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알레르기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태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당신과 아이들이 내 약이자 내 세상의 전부인데 아플 리가 있나? 그는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삶을 올가매던 지독한 저주는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기적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는 마침내 아이들의 법적인 아버지이자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가 되었다. 3개의 작은 심장과 하나의 따뜻한 심장이 만나 비로소 그의 세상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